안녕하세요. 랜드프레드 1차 과목 민법을 맡고 있는 양민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강좌인 양민의 고득점 빈출 지문 뽀개기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이요, 이론 강좌로 기본 이론을 듣고요, 그 다음에 심화 이론을 듣게 되는데, 모든 사이트에서는 기출문제를 빨리 풀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단계별로 보면 기출문제가 기본이론 강의를 들었을 때는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 아직 적합치 않아요. 왜냐하면 심화과정이나 유학과정이 남아있어서 그 커리큘럼을 가기 전에 기출문제를 풀게 되면 시험 5개 기출 지문 중에도 한 문제에 2-3개는 풀리고 나머지 2개는 풀리지 않는 경우가 빈번할 거예요. 그래서 적지 않은 수험생들이 좌절 모드로 바뀌게 되는데, 바로 심화과정 내지는 유학과정을 가기 전의 단계, 그 전의 단계에서 핵심적인 빈출 지문을 OX를 통해서 그 단계에 맞게 구성한 이 강좌가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가 민법이 심화나 유학이나 문제풀이 가기 전 단계에서 내가 무언가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다. 오늘 내가 강의를 들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복습 그리고 점검, 기출문제를 연결하는 작업, 바로 이런 취지로 본 강좌가 개설되었으니까요. 오늘 이론 들으시면 바로 이쪽으로 넘어오셔서 꼭 점검하는 이런 작업 해주시면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첫 강좌 첫 지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요, 우리 기본서에 보시면 모든 테마별로 고득점 빈출 지문 뽀개기가 테마 끝부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 구성을 했고요. 가끔 아직 심화과정에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스킵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번호를 가끔 건너뛸 때가 있다는 점 요거 유념하시고요. 참고로 오늘 이 촬영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우리 유명하신 성우한 분을 초대해 드렸고요. 그래서 그 성우분께서 지문을 읽는 작업을 저하고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구성은 옆에 우리 기본서에 있는 고득점 빈출 지문, 그리고 우리 옆에 보면 기본서 날개 부분에 핵심 쟁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제가 스킵을 해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캡처를 해서 이거는 꼭 여기서 점검되어 줘야 되겠다라는 부분, 이거 위주로 구성이 되었다는 점. 자, 그러면 첫 번째 지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구성은 계약법부터 우리 기본 강의 순서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법 총론 1절 계약의 종류,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 읽어주시겠습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는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예, 기본서 487쪽에 있습니다. 자, 설문은 매매, 교환, 임대차의 계약의 종류를 묻고 있는 지문이죠.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반대편에서 대금을 줘야 되니까 쌍무계약. 교환은요, 한쪽 편에서 토지를 넘겨주고 반대편에서 건물을 넘겨준다. 그런 의미로 교환도 쌍무계약. 임대차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해줄 의무를, 반대편에 있는 임차인은 차임을 줘야 되니까 모두 쌍무계약이죠.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세 가지 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그리고 낙성, 불효식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 되겠죠. 아주 유명한 기출지문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지문 보시겠습니다.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는 편무, 무상,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네,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이 세 가지 계약의 특성을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자, 증여는 증여자가 재산권을 넘겨주죠. 넘겨주는데 반대편에 있는 수중자는 의무가 없죠. 그래서 편무계약이죠. 그리고 공짜로 가져가니까 무상계약이죠. 사용대차는 물건을 빌려주죠. 빌려주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편무계약이죠. 무이자 소비대차도 똑같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계약의 특징은 편무계약이라는 점, 그리고 무상계약이라는 점, 여기 두 가지에 밑줄 쫙 그어주셔야 되죠. 편무, 무상이죠. 그런데 낙성계약이고 불효식계약이라는 점, 이 점은 매매나 교환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엔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는 쌍무유상이고 반대로 증여나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는 편무무상이라는 거죠. 편무무상. 근데 공통점은, 둘 다 공통점은 낙성, 불효식이라는 점. 이 점에서는 공통이다라는 거 꼭 데려가셔야죠. 이어서
세 번째 침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488쪽에 있습니다. 네, 읽어주실까요? 쌍무계약에 한하여 동시이행 항변권, 위험부담의 문제가 성립한다. 자, 쌍무계약의 특징은 이 쌍방의 채무가 일방의 채무하고 타방의 채무가 서로 맞물려 들어가죠. 얘가 채무를 이행하면 타방도 채무를 똑같이 이행을 해야 되는 관계. A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타방은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죠. 그래서 서로 맞물려 들어가죠. 그래서 쌍무계약은 일방의 채무와 타방의 채무가 계속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위험부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고유한 특성, 쌍무계약의 고유한 특성이 바로 두 가지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동시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은 어디에서? 쌍무계약에 한해서 인정이 된다는 점이죠. 이 점도 우리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논점. 맞는 지문이고요. 이어서 다음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다. 네.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의 관계 문제죠. 기본서 488쪽입니다.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빈출지문.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은 어떤 관계냐 이 문제죠. 쌍무계약은 일방의 채무하고 타방의 채무가 서로 맞물려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기를 쌍무계약으로 우리가 술을 이렇게 마시면 술을 마신다고 그러면 나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술잔을 건배를 할 때 쌍무계약은 내가 술잔을 10잔 막으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술잔을 10잔 건배를 해줘야 돼요. 다 마셔야 되고. 내가 10잔 먹으면 반대편도 10잔을 따라와 줘야 되는 게 쌍무계약이다. 그래서 쌍무계약으로 술잔 먹으면 엄청 힘든 거예요. 왜요? 이쪽에서 먹은 술잔만큼 반대편도 술을 먹어줘야 되니까. 그게 쌍무계약이에요. 왜요? 똑같이 맞대응을 해야 돼요. 똑같이. 제 술친구 중에 그런 친구 힘들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상계약은 그게 아니라 내가 10잔을 먹어도 반대편이 한 번만이라도 따라와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유상계약. 그래서 둘의 관계를 따지면 쌍무계약이 훨씬 더 밀접하게 서로 의존하죠. 이쪽에서 하는 만큼 타방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쌍무계약은 필연적으로 유상계약이 됩니다. 쌍무계약은 모두 무슨 계약? 유상계약으로 귀결이 돼요. 왜요? 이쪽은 10잔 먹고 반대편도 10잔 먹죠. 근데 이거는 어쩌다 한 잔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기억하기 위해서 암기법을 하나 넣어드렸잖아요. 그죠? 이걸 쌍을 뭐라고 바꾸라고 그래요? 생을 넣어요. 생유라고, 생유.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생유는 맞다. 생유.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 맞지만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쌍무계약은 필연적으로 유상계약이다. 그래서 생유예요. 생유는 맞다. 생유. 그렇다고 해서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이 될 수는 없는 것이 난 술 한 잔 먹잖아요. 10잔 먹고 한 잔 먹는 관계가 유상계약이죠. 이쪽에서 10잔 반대편이 한 번만 건배해주면 되니까. 그 유상계약으로 술 먹는 사람이 쌍무계약에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으로요. 현상광고가 그렇죠. 현상광고는 유상이에요. 유상. 광고자가 광고를 하고 응모자가 지정행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미스트롯 얘기를 했어요. 미스트롯. 방송국에서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하고 1등하면 1억 쏘겠다. 1억. 그럼 응모자가 응모를 한단 말이죠. 응모를 해서 1등을 하면 1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출연을 해요. 서로 출연을. 광고자는 1억을 내놓고 응모자는 1등을 하면 되는 거죠. 서로 출연을 하니까 유상계약이죠. 그런데 현상광고는 쌍무가 아니라 편무계약이라는 거죠. 현상광고는 편무계약이에요. 유상이지만 편무계약이에요. 그래서 유상계약이 모두 쌍무계약이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의 관계, 생유를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반드시. 쌍무계약은 유상계약. 그래서 생유는 맞다. 생유는. 쌍무계약은 항상 유상계약. 이 둘의 관계 잘 정리해 두실게요. 다음 지문 보시겠습니다. 기본서 489쪽에 있습니다. 현상 광고는 편무, 유상, 요물 계약이다. 네, 방금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편무계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가를 서로 출연해요. 그래도 유상계약이죠. 그리고 낙성계약이 아니라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입니다. 요물계약의 뜻은 낙성계약과 달리 낙성계약은 서로 합의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하면 되는 게 낙성계약. 근데 요물계약은 합의로 끝나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해야죠. 반대급부를.
급부를 이행해줘야 끝나는 거죠. 이게 요물계약. 그럼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광고를 해요. 이렇게요. 방송국에서 1등 하면 1억을 쏘겠다. 1억을 쏘겠다. 광고죠. 그 다음에 반대편에 응모자죠. 응모자. 응모자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1등을 하는 거죠. 1등을 먹는 거. 1등 먹는 거. 1등 먹는 행위를 해야죠. 행위를. 여기서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유상계약은 꼭 돈을 내야지만 유상계약이냐, 유상계약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매매계약을 하면 매도인이 집을 주고 이쪽에서 돈을 내죠. 이 유상계약이에요. 매매는. 그죠? 집 줄게. 내가 10억 줄게. 돈을 대가로, 저 집에 대한 대가로 돈을 내야만 유상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볼까요? 현상광고는 광고주가 돈 1억을 내놓죠. 1억을. 그럼 응모자가 미스트롯에 응모한 응모자가 해야 될 거는 돈을 출연하는 게 아니죠. 뭘 출연하죠? 행위죠. 행위를 출연하는 거죠. 그래서 출연은 꼭 돈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거에 대한 대가로 이걸 하면, 어떤 행위를 하면 서로 대가 관계 있죠. 이거 왜 하는 거죠? 이거 1등 왜 하려고 그래요? 이거 먹으려고. 그죠? 서로 맞물려 있죠. 그래서 이거는 유상계약이에요. 이때 유상계약이 될 때 이게 서로 맞물려 있는 건 똑같은데, 낙성계약이 아니라 요물계약이라는 거는, 요물계약은 약속으로 되잖아. 이 매매계약은 약속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낙성계약 그랬죠. 근데 현상광고는 약속이 아니라 뭐죠? 어떤 행위를 해줘야 돼. 행위를. 급부를 뭘 이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성격이 다르죠. 이거는 약속으로 되는 게 낙성계약. 요물계약은 어떤 행위를 하거나 행위를 해주거나, 이렇게 1등하는 행위를 하거나 급부를 어떻게 하죠?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행해야 되는 거. 대표적으로 계약금 계약도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요물계약의 대표적인 예가 이 현상광고하고 계약금 계약이죠. 계약금을 걸어야 돼요. 어떤 행위를 해줘야 돼요. 돈을 이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물계약 그러면 두 가지를 꼭 챙겨가십니다. 현상광고하고 계약금 계약. 이 점에서 낙성계약과 확연하게 대비가 된다는 점, 이거 챙겨가실게요. 그래서 계약의 종류에서 그동안 시험에 안 냈던 게 바로 이 현상광고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이 작년에 드디어 얼굴을 내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 보실게요. 매매의 예약은 항상 채권 계약이다. 자, 예약에 대해서 묻고 있죠. 예약은 미리 약속하는 거고 미리 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결혼식장 예약을 하잖아요. 그 예약을 하겠다는 거는 내가 석 달 뒤에 결혼식장을 쓰겠다는 거죠. 쓰겠다는 미리 하는 약속이죠. 그를 채권계약이라고 그러죠. 채권계약. 채권계약의 뜻은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뭘 하겠다는 약속. 그래서 예약은 필연적으로 채권계약으로 귀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약은 항상 언제나 무슨 계약? 채권계약이다. 오케이. 자, 이어서 실제 우리 실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어 있는지 26개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 점검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본서 단원별에 보면, 단원 끝부분에 보면 적중 예상 문제라는 제목하에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문제 보시겠습니다. 계약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예약은 항상 채권 계약이다. 네, 1항 예약은 항상 채권 계약으로 귀결이 됩니다. 두 번째요. 전형 계약 중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유 그랬죠. 생무 계약은 유생 계약이다. 유상 계약이다. 예,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 맞죠? 역은 아니죠. 역은. 세 번째 질문. 교환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교환은 요물이 아니라 낙성 계약이죠. 낙성 불효식 계약이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질문. 네 번째 질문.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다.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 공식처럼. 다섯 번째요. 임대차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유상이죠. 유상. 반대로 무상 계약은 사용대차하고 그죠? 무이자 소비대차, 증여 등이 있죠. 예, 이렇게 해서 계약의 유형에 관한 지문고찰을 같이 해보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론 공부하셨던 거를 바로 이어서
문제를 통해서 그때그때 바로 점검 확인하고 실력 다지기를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과정을 쭉 테마별로 진행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1절 계약의 종류에 관한 문제를 같이 보셨고요. 이어서 2절 계약의 성립 부분 관련된 기출지문 뽀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1번입니다. 읽어주실까요?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네, 22의 기출문제고요. 논점은 청약에 대해서 묻고 있죠.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청약과 대응하는 승낙이 있어야 되죠. 이때 청약은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느냐면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그러죠. 이게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냐. 가령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할 때 이렇게요. 집을 내놓잖아요. 집을 내놓을 때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이 집의 가격이죠. 가격을 얼마에 할 건데 어떤 조건으로 할 건데 라고 어떻게 할 것?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제시한 거를 청약이라고 한다. 그래서 상대방이요.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이 뭐만 하면 오케이만 하면 그래 오케이만 하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내용이요. 계약을 구성하는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구체성을 띄어야 되는 거. 이를 청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가끔 우리가 부동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급매물이라고 돼 있죠. 급매물.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죠. 이 점에서 이 청약하고 가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청약의 유인하고요. 청약과 청약의 유인은 다르다. 바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입찰 공고문에 보면 이런 게 떠요. 입찰 공고문에 보면 어느 지역의 토지를 이렇게 분양한다 그러는데 토지공사나 이런 데서 분양을 할 때 보면 그 가격이요.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입찰 공고문에 평당 500만 원부터라고 돼 있어요. 평당 500만 원부터. 금액은 그러면 정해져 있지 않죠. 정해져 있지 않은데 500만 원부터라는 거죠. 그 말은 확정되지 않은 거니까 그게 바로 청약의 유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죠. 그래서 1번 지문 맞는 지문, 두 번째 지문 연결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네, 우리가 신문이나 아니면 전단지에 보면 분양 광고 뜨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평당 1200만 원부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분양 광고 나오는 이 전단지 있는 그 내용들은 청약이 아니라 유인입니다. 유인. 왜요? 금액이 딱 못 박아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청약이냐 유인이냐는 이걸로 이잣대로 구별을 하시면 간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이나 어떤 마트 가면 매장 직원이 여기 폭탄 세일 중입니다 라고 돼 있죠. 폭탄 세일 중이니까 들어와 보세요 라는 거는 청약이 아니라 고객을 유인하는 거죠. 이 점으로 구별하시면 명료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광고는 아파트 분양광고는 청약 아니고 뭐라고요? 유인이라는 점. 28회 시험에 들어왔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만나시겠습니다.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네.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하면 이렇게 상호 교차하면 우리는 이를 교차 청약이라고 부르고요.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아니고 뭐 할 때요? 도달한 때죠. 도달한 때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A도 청약을 B도 청약을 둘 다 청약을 했다 이거죠. 이거를 우연이죠. 우연히 정말 우연히. 이 차 사라 1000만 원에 그랬더니 B가 뭐라고요? 네 차 팔래 1000만 원에. 내용이 똑같죠. 1000만 원으로. 그럼 계약은 언제 되느냐? 양중의 청약이 뭐 할 때요? 상대방한테 도달했을 때. 그래서 발송주의 아니고 도달주의라는 점.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3번 질문은 교차 청약의 성립 시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차 청약의 성립 시기는
양청약 또는 나중청약이라고 돼요. 나중청약이 뭐한 시점? 도달한 시점. 이어서 네 번째 지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핵심은 조건을 붙였다는 거죠. 조건부 승낙을 했다. 가령 A가 10억에 사라, 이 아파트 10억에 사 그랬는데 B가 뭐라고요? 1억 깎아주면 살게. 1억 뭐 해주면? 감액해주면 1억을 감액해주는 조건으로 살게 그랬죠. 그러면 B가 조건을 붙였다. 조건부. 그러면 A의 제안을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 거절하고 얘가 역제의를 했다. 역제의. 얼마에? 9억에 역제의한 거죠. 오케이. 이를 조건부. 오케이, 맞죠? 이어서 다섯 번째 질문 가볼게요.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예, 아주 유명한 판례입니다. 그죠?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A가 이렇게 청약을 하면서 기간 내에죠. 기간 내에 한 달 이내에,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아무런 답변을 안 하면, 네가 답변 안 하면 이런 뜻이죠.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으로 처리하겠다 이런 취지죠. A가 집을 내놓으면서 B한테 답변 안 하면 1개월 내에 네가 답변 안 해? 그러면 거래가 된 걸로요. 거래가 된 걸로 보겠다 이런 취지죠. 이때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죠. 구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뜻은 A의 일방적인 선언이다. 일방적인 선언. A 혼자 일방적으로 선언을 한 거죠. 한 달 내에 네가 답 안 해? 그럼 계약 돼버리는 거야. 이거 누구 뜻이죠? A의 일방적인 뜻이죠. B의 뜻은 하나도 개입이 안 됐죠. 그래서 이런 일방적인 통지는 상대방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 이거죠. 구속하는 힘. 그래서 B는 여기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 왜? 혼자 떠드는 거죠. 혼자. 그래서 B는 승낙을 해줄 의무도 없고 여기에 구속받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B가 응답을 안 해도요. 한 달 안에 응답을 안 해줘도 거래는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에는 일방적인 통지가 상대방을 구속하는 힘이 없더라는 거죠. 이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요. 일정한 기간 내에 예컨대 한 달 내에 답을 안 하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거나 답을 안 하면 계약이 승낙이 된 걸로 본다. 이런 승낙이 된 걸로 본다는 이런 표시는 첫 번째 상대방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 구속력이 없다. 왜? 일방적인 선언이니까. 두 번째 상대방이 응답을 안 해도 응답을 하지 않아도 계약은 불성립으로 된다. 두 가지가 출제 포인트였어요. 기억, 니은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실게요. 5번까지 연결하셨고 이어서 6번 지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과 승낙의 주관적, 객관적 합치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이 되려면 이렇게 해요. 청약 그리고 승낙 두 가지가 어떻게 해야죠? 이게 맞아 떨어져야죠. 이때 합의가 됐을 때요. 청약과 승낙이 뭐가 되었을 때요? 합의가 되었을 때 계약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이때 합의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여기서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객관적 합치. 객관적 합치는 뭐예요? 금액하고 이런 것들 내용이 맞아 떨어지느냐. 객관적 합치. 두 번째는 주관적 합치예요. 주관적이라는 거는 A가 이 물건을 B한테만 10억에 판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A가 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B한테만 10억에 팔겠다는 거죠. 근데 B가 머뭇거릴 때 여기서 B가 머뭇거리는 동안 B의 친구가 뭐라고 그런 거냐면 10억에 내가 가져갈게. 이럴 때는 A하고 C하고 사이에는 합치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합의가 되려면 금액이 합의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의견의 합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주관적 합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A가
여기요. 여기 효리한테, 이효리한테 이 물건 내가 너니까 10억에 팔어. 너니까. 얘가 머뭇거리니까 누가 옆에 이영자가 사겠다고. 그 내가 가져갈게 10억에. 이거 계약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A가 이 물건을 10억에 파는 거는 이 사람한테만 해야 돼. 이 사람한테만. C에 대해서는 그런 거래 의사가 없어요. 이를 주관적 합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계약이 합치가 되었을 때 할 때 합의 또는 합치는 객관적인 내용과 주관적인 이 상대방에 대해서도 맞아 떨어져야 거래가 이루어지더라.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 합의로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죠.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합의라고 그러죠. 불합의. 합의의 반대는 불자 하나 넣어주면 돼요. 간단하죠. 합치가 안 됐어. 합치가 안 됐어. 왜? 조건이 서로 달라. 계약 성립, 이건 불성립. 이렇게 두 개를 같이 기억하시면 더 좋으시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7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예, 7번의 뜻은 승낙기간을 정했다 이거죠. 승낙기간을 정했다. 청약을 할 때 A가 청약을 할 때 승낙기간을 이거 10억에 살지 말지를 살래 말래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승낙기간을 정했어요. 언제까지로? 10월 말까지로. 10월 말까지 살지 말지 결정해줘. 이때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 기간이라는 거는 10월 말까지죠. 10월 말까지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 청약은 언제까지만 존수가느냐? 10월 말까지네. 10월 말까지. 역으로 이 승낙은요. 반대편에 하는 승낙이요. 승낙은 언제까지만 먹힐까요? 10월 말까지요. 그래서 이 10월 말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청약의 존속기간, 승낙자 입장에서는 승낙의 존속기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까지만 존속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이 10월 말까지 이게 승낙기간. 승낙의 마지노선. 이때까지 승낙이 오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 오케이. 아주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밑줄 그어두실게요. 그리고 한 번 더 읽어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네, 부탁드릴게요. 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통지를 받아야 돼. 언제까지? 이날까지. 승낙 마지노선까지. 마지노선까지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이때까지 와야 돼요. 답변 이때까지 와야지. 오케이. 이런 취지. 법조문 그대로 기억해 두시면 문제 풀이할 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어서 8번째 지문입니다.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하여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심화 과정에서 볼 건데 제가 올려놨습니다. 미리요. 자, 본질적 내용에 대해서 무의식적 불합의라는 거죠. 불합의에 동그라미 넣어주시면 합의가 안 됐다는 거네요. 예컨대 이런 케이스가 있죠. A하고 B하고 매매 계약을 할 때 야, 우리 100달러에 이거 사 그랬더니 B가 뭐라고요? B고 오케이 100달러에 내가 살게. 외형적으로 보면 달러라는 게 똑같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A가 생각했던 거는 미국 달러, B가 생각했던 거는 유로화였다. 이렇게. 그러면 내용에 있어서 합치가 되지 않았죠. 이거 서로 의식을 안 한 거죠. 이를 무의식적 불합의라고 그러는데 이거 합의 안 된 거지. 나는 이거고 너는 이거잖아. 서로 다르게 생각했죠. 이를 무의식적 불합의. 그럼 계약 성립 불성립? 불성립이지. 불성립일 때는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이때는 착오로 취소할 문제가 아예 생기지 않는다. 착오의 취소 문제는 아예 생기지 않아요. 착오로 취소하는 건 언제 문제가 되느냐면 계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졌는데 어느 한쪽에서 착각을 한 거죠. 따라서 착오로 취소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계약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이루어졌는데 착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불합의가 됐죠. 불합의가 돼서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조건이면 취소 문제는 아예 거론할 여지가 없더라. 역으로 돌리면 돼요. 역으로 돌리면
착오로 취소한다는 건 언제 하는 거냐?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이루어졌을 때 착오로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지 계약 자체가 이렇게 불합의 되면 전제 조건에 대해서 불합의가 되면 취소 문제는 아예 거론할 필요도 실익도 없더라. 오케이. 27회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 과정보다 심화 과정에서 다시 보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9번 질문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은 누구한테요? 불특정인한테도 가능하죠. 반대로 승낙은 누구한테? 승낙은 특정인이한테 해야죠. 승낙은 이 청약자한테 해야 되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다르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청약은 먹히는데 승낙은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구별을 꼭 해주셔야 되는 중요한 원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가볼게요. 10번입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예, 격지자 간의 계약, 멀리 떨어져 있어요. 우리 사이.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여기서 포인트는 청약입니다. 청약. 함정이 있는 거. 이걸 승낙으로 읽으면 이게 맞거든요. 승낙으로 읽으면 조심하셔야죠. 청약이냐 승낙이냐 잘 보실게요. 청약이냐 승낙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져요. 청약은 그 통지를 뭐한 때,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고 승낙은 발송한 때. 이게 청약이 되어 있는지 승낙으로 되어 있는지 잘 구별하셔야 돼요.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은 도달주의, 반대로 승낙은 발송주의죠. 이 두 가지를 유념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가실게요. 옆에다가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청약과 승낙이죠.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가 다르다. 시기가 이렇게. 청약은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서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고 승낙은 발송주의 원칙에 의해서 발신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이 점에서 확연히 대비가 되죠.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실게요. 이어서 11번 지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지문. 격지자 간의 청약은 이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예, 청약은 철회할 수 있나요? 철회할 수 없다라고 우리 민법이 적어놓고 있죠. 그래서 자유로이 철회한다. 이 부분이 X. 그래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는 언제까지요? 도달 전까지요. 그 밑에 적어주실 단어. 청약은 도달 전에는 철회가 되고 도달 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연결해 주시는 게 완벽한 공부가 되겠죠. 다음 질문입니다. 12번 질문.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므로 청약할 때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한다.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맞죠? 근데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불특정인한테도 청약은 먹히니까요. 그래서 꽃집에서 꽃 팔 때는 아무나 불특정 아무나 꽃 사라고 그러죠. 꽃을 사시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꽃을 사시오. 그때 청약은 누구한테요? 특정인이 아닙니다. 그래도 X지문이죠. 반대로 승낙은 특정인한테만, 청약자한테만. 이 점 잘 구별해 주시고요. 이어서 13번 질문입니다.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예, 26회 기출입니다. 포인트는 통지를 뭐한 후 보내고 나서 도착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해 버렸다는 거죠. 그때 청약은 어떻게 취급이 될까 하는 문제죠. 보낸 건가요? 네, 보냈어요. 청약 보냈죠? 근데 도달 전에 이 청약자가 사망했다는 거죠. 사망해도 우리 민법은 111조 2항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죠. 통지를 발송한 뒤에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돼도 사망 내지는 제한능력자가 돼도 청약은 영향을 받지 않아. 청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청약의 효력에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뜻 여기에 밑줄 쫙 그어주시고 이 뜻은 청약의 효력은 유효라는 뜻이다. 유효다. 그대로 유효다. 근데 효력을 상실한다 그랬으니 이 부분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법 총칙에도 나오는 지문이죠. 민법
1조 2항입니다. 이렇게 적어두시면 될 거예요. 민총에서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주실까요? 부탁드립니다. 청약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도달 전에 사망한 경우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바꾸면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예. 우리 입법자가 아주 즐겨 쓰는 표현이죠. 이 표현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죠? 나중에 보면 유치권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해제에도 이 표현이 또 나와요. 이 의미를 잘 곱씹으셔야 돼요. 곱씹으셔야지 암기로 되지 않아요. 예, 멈추셔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이어서 14번째 질문 만나실게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아까 격지자 간의 계약은 둘로 나누라고 그랬죠. 청약이냐 승낙이냐. 그죠? 청약은 언제 생기고요? 도달주의. 승낙은 발송주의. 이 두 개를 확실히 구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설문은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을 물어봤죠. 승낙은 뭐한 때죠? 도달한 때 아니고 뭐한 때요? 발송한 때죠. 발송한 때. 이거 도달주의가 틀렸습니다. 아주 빈번한 빈출지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놓치면 안 되는 게, 질문이 사이트에도 많이 질문이 올라오셨는데 A가 청약을 했고요. 이거 청약을 했고 B가 오케이 사겠다. 내가 물건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 이렇게 승낙을. 이때 승낙 마지노선이었죠. 승낙 마지노선이 10월 30일이다. 10월 30일까지 답변해달라. 승낙 기간이죠. 이때 B의 승낙이에요. 승낙이 발송된 날은 10월 25일. 보냈어요. 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쌤 보냈는데요. 아까 발송주의라며요. 발송만 하면 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 발송한 것이요. 전제 조건이 있어. 전제 조건. 어떤 전제하에? 기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기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 하에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 하에.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야, 내가 보내면 된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보냈는데 언제? 기간 안에. 기간 안에 뭐 할 것? 도착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29일 날 도착했어요. 29일 날. 그러면 기간 안에 들어갔죠. 이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됐죠. 그러면요. 계약은 발송한 때 돼요. 발송한 때 이때. 따라서 그냥 발송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기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이걸 기억해 두실게요. 이 전제 조건. 전제 조건까지 데려가야 제대로 된 공부. 이 도달주의가 틀렸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기억할 거는 야 승낙이 격지자 간의 승낙이 그냥 내가 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간 안에 들어가야지. 그런 조건 하에 발송한 때 되는 거야. 소급해서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격지자 간의 계약이죠. 527조에.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가 아니고 언제고요? 발송한 때다. 발송한 때.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쾌한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질문. 승낙 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하였으나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그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아까 보셨던 거죠.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오케이, 맞는 질문. 이어서 16번 질문입니다. 계약을 합의 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합치라는 말이 나왔죠. 여기서 먼저 막히는 지문이 여기일 거예요. 합의해지라는 이 단어죠. 합의해지. 자, 이쪽 사례로 와보시면 우리가 즐겨 쓰는 사례 중에 하나가 저 부분이죠. 이쪽 임대인, B가 임차인. 이렇게 자리를 세팅을 해볼까요? 임대인, 임차인. 계약기간을요. 여기 계약기간을 임차인이 3년 계약을 했어요. 임대를 얻으면서 가게를요. 그럼 언제 나가죠? 3년 뒤에 나가죠. 근데 임차인이 이 코로나 국면에 가게를 해보니까 1년 만에 가게를 했더니 계속 적자잖아요. 인건비도 그 다음에 뭐 월세도 못 내는 거죠. 이럴 때 임차인이 어떻게 하냐면 주인한테 가서 사정을 한다고요. 사정을. 뭐라고요? 나 가게 접을 테니까 보증금 지금 빼주시면 안 될까요? 법적으로 하면요. 계약서대로 하면 이 나머지 보증금을 언제 받을까요? 3년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죠. 빼갈 수 있게 되죠. 왜요? 계약 기간대로니까.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대로 안 가고요. 이쪽에서 요청을 하는 거죠. 요청을. 뭐라고 요청하고 있죠 지금? 1년 만에 빼달라. 1년 만에. 1년 만에 보증금 빼달라. 이를 뭐라고 그러죠? 합의 해지죠. 합의하에 해지해달라고 청약을 한 거예요. 이쪽에서. 청약을. 그때 주인이 뭐라고요?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싫어 그러면 합의가 안 되는 거야. 결렬됐다. 꽝 됐다 이거죠. 왜? 계약대로 해. 계약대로. 냉혹한 임대인은 야 3년 뒤에 가. 3년 뒤에 가. 너 지금 나갈 거야. 그러면 내 보증금에서 어떻게 할게? 다 깎게. 나머지 2년치 월세를 다 까고 나머지 줄게. 나머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간혹 착한 임대인이 나오죠. 착한 임대인이. 이쪽에서 힘들게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주인이 오케이 하면 이 요청이 합의가 된 거죠.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이를 합의 해지라고 한다. 합의 해지는 쌍방의 의사가 어떻게 될 때? 맞아 떨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합의 해지는 계약입니다. 계약. 애초에 계약은 3년 가는 거죠. 3년 가기로 했던 계약을 어떻게 해요? 1년으로 변경한 거예요. 즉 계약을 수정을 한 거죠. 일방이요? 아니죠. 쌍방이. 쌍방에 의해서 계약을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합의 해지는 새로운 형태의 수정된 계약이다. 수정계약이다. 수정계약. 오케이. 그래서 합의 해지는 무슨 계약? 수정된 계약. 수정된 합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고 가도록 할게요. 계약을 합의 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합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시험해 보면 얘가 어떻게 했냐면 1년 만에 보증금 빼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주인이요. 오케이 하면 합의 해지가 깔끔하게 끝난 거죠. 깔끔하게. 그랬더니 주인이 여기서 오케이 하지 않고 주인이 뭐라고요? 1년치 까고 1년치 뭐하고? 공제하고 호자. 1년치 공제하고 내가 줄게. 이건 무슨 뜻인가요? 조건부죠. 조건부 승낙입니다. 조건부. 그럼 아까 조건부 승낙은 옛 청약을 거절한 거다. 이쪽에서 역제의를 한 거다. 역제의. 1년치는 공제하고 내가 줄게. 오케이. 그래서 합의 해제 청약에 내가 조건을 붙이면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하면 새로운 청약이 됩니다. 이게 역제의가 된다. 역제의. 여기까지도 우리 시험에 터치를 했어요. 다음 질문 17번 질문 같이 가실게요.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교차 청약이죠.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뭐한 때? 도달한 때입니다. 도달한 때. 여기서 구별할 거 이거 하나 써두실게요. 격지자 간의 계약이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할까요? 언제? 승낙이요. 승낙이 뭐한 때? 도달한 때, 발송한 때. 승낙을 발송한 때. 승낙 발송주의죠. 발송주의. 반면에 교차 청약이죠. 지금 보시는 지문, 이 지문은 교차 청약. 교차 청약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언제? 나중 청약이 도달한 때요. 나중의 청약 또는 양 청약이. 나중의 청약이 뭐한 시점? 도달 시점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대비가 된다는 점, 이 점 정확하게 구별해 주셔야 되는 점, 이 점이 기출문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적중 예상 문제, 실전 문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바로 확인 점검해 보실까요? 문제 읽어주시겠습니다.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5의 기출문제입니다. 우리 협업 잘하고 있습니다. 네, 1번 질문입니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예, 청약인데 청약을 누구한테요? 불특정인한테. 이거 오케이 먹히죠. 두 번째 질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반면에 승낙은 불특정인한테 하면 안 되죠. 오케이.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청약과 승낙이 대비된다는 점 확연하죠. 예, 지문 구성이 아주 기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승낙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청약자한테. 그래서 옛날에 그
A가 B한테 너 나랑 결혼해 줄래? 그러고 청약을 했죠. 결혼해 줄래? 하고 청약을 했더니 B가 누구한테요? 옆집 사는 C한테 승낙을 했어요. 이거 꽝이죠, 꽝. 얘한테 해야지, 얘한테. 청약자한테. 승낙은 누구한테요? 청약자한테. 특정인한테. 예, 세 번째 질문 만나실게요. 청약과 승낙은 각각 그 발송 시에 효력이 생긴다. 예, 기출문제였습니다. 이게 이 당시 시험에 나왔을 때 수험생들 대부분이 시험장 끝나고 나와서 이 문제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교수님, 답이 없어요. 이거 발송이라는 거 나왔잖아, 발송. 그죠? 여기 보면 발송 맞죠? 근데 이 발송이 먹히는 거는 승낙은 맞죠? 승낙은 발송주의인데 어디가 틀렸죠? 청약이죠, 청약. 청약은 도달주의 원칙에 의해서 도달한 때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지문 보실게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 그 효력을 잃는다. 승낙 기간을 정하면 언제요? 그 기간 안에. 그 기간 안에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효력을 잃는 거고, 기간을 뭐 하지 않으면? 정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이라는 거죠. 여기다 포인트. 상당한 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게 되죠. 다음 5번째 질문.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연착된 승낙은 계속이요?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죠? 연착했죠. 연착하면 뭘로 취급해요? 새로운 청약으로. 오케이. 그래서 본 문제 정답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와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논점, 이 문제를 기출문제의 포인트로 잡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가볼게요. 적중 예상 문제 기본서 554쪽에 있습니다. 가보실게요.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계약을 합의 해지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되어야 한다. 합치가 돼야죠. 합의 해지는 수정된 계약이죠. 수정된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 가실게요.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포인트는 교차 청약이죠. 교차 청약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도달한 때. 교차 청약은 도달한 때입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발송한 때. 이어서 세 번째 질문. 계약의 합의 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에는 조건을 붙여 승낙했죠. 조건부 승낙이 포인트. 계속해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조건을 붙이면 청약을 거절하고 역제의한 거다. 오케이, 맞는 질문. 네 번째 질문입니다.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이에 구속된다. 기간 내에 답변 안 하면 계약 성립한 거로 본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일방적인 거다. 자기 혼자 일방적으로 떠들고 간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거기에 구속되나요? 구속되지 않는다. 답변할 의무도 없다.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남자들이 착각하는 거. 예, 머릿속에 제가 각인을 위해서 비유를 들은 적 있죠. 남자가 여자한테요. 예, 너 답변 안 하면 너 나랑 결혼하는 거야. 이번 달 말까지 내가 너 결혼하자고 청약을 하는 거고, 답을 안 하면 너 나랑 결혼하는 거다. 알았지? 그랬더니 여자가 개무시해버리고 답을 안 했어요. 그럼 계약이 되는 거냐? 혼인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구속받지 않아요. 4번 정답 마킹하시면 되시겠고요. 5번 질문 보실게요.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이를 의사실현이다 라고 그랬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은 언제 이루어지죠? 사실이 있는 때 여기에 밑줄이요. 내가 자판기에다 돈을 집어넣죠? 그때 자판기하고 나하고 계약이 되는 거죠. 왜냐면 자판기가 이렇게요. 500원에 커피를 팔겠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게 청약. 그럼 반대편이 뭐 하면 커피 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어떻게 하죠? 돈을 집어넣죠. 돈을 집어넣는 뭐가 있어요? 사실이 있을 때 자판기하고 나하고 계약이 성립하죠. 이를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계약의 성립에 관한 논의를 지금 쭉 같이 보셨는데 계약의 성립 유형에는 세 가지 패턴이 있죠.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계약이 성립하는 첫 번째 패턴. 여기서 청약은 어떤 의미로 승낙은 어떤 의미로 분석이 되는지 이 부분 공부를 하셨고요.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죠? 승낙을 뭐 할 때요? 발송한 때. 승낙을 뭐 한 시점에? 발송 시에 계약이 성립한다. 단 전제 조건은 기간 안에 들어가야지. 기간 안에 들어가면 발송한 때 계약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교차 청약이죠. 교차 청약은 계약이 언제 이루어진다? 교차 청약은 양청약이 도달한 때. 양청약 도달 시점, 도달주의 원칙. 그 다음 세 번째죠. 방금 보셨던 의사 실현입니다. 이 문맥을 이제 익히셔야 돼. 이 문맥을. 의사표시나 관습, 관행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어요. 아예. 관행적으로. 그럴 때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을 때요? 사실이 있는 때. 이걸 전체를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 왜? 머릿속에 남지도 않아요. 그냥 이런 의사실현이라고 머릿속에 넣으시고 뭐만 사실이 있는 때 여기에 포인트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계약 성립의 유형은 의사실현이죠. 의사실현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결론은 사실의 의의가 있는 때. 자판기에다가 돈 집어넣었을 때. 오케이. 마트 가서 이렇게 상품이 진열되어 있죠. 진열되어 있는 그 상품을 내가 바구니에 어떻게 하면 담아가지고 어디다 올리면? 카운트에 올리면 바로 이거죠. 사실의 의의가 있을 때 그 마트하고 나하고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성립 패턴은 세 가지로. 팁으로 기억할 거. 불합의가 됐으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루어지지 않은 불합의의 경우에는 차후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는 것까지 여기까지 가시면 완벽. 자, 그래서 2절에 계약 성립 부분에 관한 빈출지문 뽀개기를 같이 해보셨습니다.